엔비디아 실적은요, 올해 상반기를 놓고 봤을 때 하반기 더 좋아집니다. 8월 소비 관련된 지표가 발표되거든요. 근데 양호하게 나올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해리스 그 미 대선 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좀 토론에서 진 거 아니냐, 이런 평가와 함께 어떻습니까? 이게 미국 증시에 해리스가 선두를 좀 달리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호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분명히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리스 트레이드는 물가 하락, 금리 하락, 달러 약세,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주가는 떨어지고 물가, 금리는 올라가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는 양상. 이게 올해 그 트럼프 피격 이후로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 현상은 지금은 거의 해소돼 버렸지만, 그래서 저는 미국 대선 2차 TV 토론회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좀 해리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리드하는 건 분명히 보여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일에도 좀 미국 증시가 물론 물가 영향도 있었지만 해리스 트레이드를 바탕으로 그게 이제 부각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TV 토론회를 보면 결국 바이든 행정부와 해리스는 차별점을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인들이 경제 부분,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못하고 있다라고 찝는 부분이 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안정이라는 부분들을, 특히 우리로 따지면 유통기업들, 그동안 이제 가격 전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많이 높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부분들을 상당히 내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민심이 그래도 해리스한테 좀 옮겨갈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 트레이드가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또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한 가지 축이 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 그래도 미국 대선 변수가 많이 남아있죠? 앞으로 네. 어떻게 될지 뭐 일희일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관전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사실 올해는 그 누가 당선되는지 여부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원과 하원은 어느 당이 가지고 가는 거가 중요할 거를 좀 보고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바이든 행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상원과 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가지고 가는 블루웨이브를 달성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들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 수 있는 바탕이 됐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상원, 하원은 민주당, 공화당이 나눠 가질 여지가 있고요.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교착 국면이 이어질 걸로 좀 봐요. 결국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과감하게 꺼내들기에는 어려움에 난착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정책 기대감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상원과 하원을 과연 어느 당이 가지고 가는지, 그리고 레드 웨이브, 블루 웨이브들 달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 동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대선 지지율 해리스가 트럼프를 상당폭으로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원과 하원을 어느 당이 차지할지를 놓고 본다고 하면 여전히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독식하는 형태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좀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동향들을 좀 주시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바이든은 블루웨이브, 민주당이 양쪽 그 상하원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을 강력하게, 재정 정책을 풀 수 있었는데, 만에 하나 다음 그 정부에서는 이게 안 됐을 때는 뭔가 자꾸 막히는 일이 있겠군요. 그렇죠.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차피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가정하에서 트럼프는 지금도 연준 의장 교체하겠다고 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교착 국면에서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상원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으면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를 채울 여지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만약에 상원을 공화당이 가지고 가면 바로 파월은 아웃입니다. 왜냐하면 연준 의장 의결을 상원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5년도까지는 좀 좋은 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장을 이끄는 주도주는 무엇이 될까? 지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M7이 사실 이번에 상승을 이끌었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나면 혹시나 중소형주 단이 좀 올라오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M7이 계속 갈 거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참 설왕설래하거든요. 네네. 지난해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을 했죠. 말씀해주신 주도주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시크릿클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분위기가 일부 있었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게 좀 일부 있었죠. 예를 들자면 감세라는 부분들이 부각됐을 때 그래서 일시적으로 움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거든요. 저는 많이 올랐다는 생각보다는 주가가 올라갈 때 실적이 개선되는 게 계속 동반된다고 하면 주가는 그 밸류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힘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그 정책 기조를 계속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미국의 나스닥, 성장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IT, 경기 소비재, 그리고 M7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올라갈 동인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M7 기업들이 처음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던 그 출발점에는 미국 물가 지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PC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6%를 하회하기 시작을 했을 때 M7 기업들이 주가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 강도를 높여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결국 지금 현재 물가가 디스인플레이션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연출된다고 하면 올라가는 속도가 더뎌질 수는 있지만 그 방향성을 저해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S&P 500의 EPS 증가율을 섹터별로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지난해랑 동일하게 커뮤니케이션, IT, 경기 소비재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주가는 최근에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신 투자자분들은 있으셨겠지만 중요한 거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앞두고 기존 제품은 보통 수요가 꺾여야 되는 게 맞는데 기존 제품, 호포백이 과거에는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전적으로 가지고 왔지만 이 사업자들이 새로운 플랫폼, 블랙엘에 이제 눈을 돌리다 보니까 이제는 기존의 물량을 가지고 가지 못했던 기업들, 정부들이 이제 호포백을 타들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제품도 잘 팔리고 블랙엘을 탑재한 제품 역시 양산 시기는 조금 앞당겨질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은요, 올해 상반기를 놓고 봤을 때 하반기 더 좋아집니다. 그 얘기는 결국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밸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동인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전일밤 미국 증시를 트리거로 해서 엔비디아 주가 분명히 상방 압력을 받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IB들 중에 엔비디아 주가 목표 주가를 200불까지 제시하는 데가 있고 평균적으로는 팩트색 기준으로 143달러 정도 제시하고 있어요. 저는 그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올라갈 동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많이 오르는 종목들은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미국 증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달러 약세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지금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환차와 관련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요?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항상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사실 내가 투자하는 대상 시세 차익도 얻고 싶고 또 환차익도 얻고 싶고 근데 이게 동시 내가 뜻하는 대로 되는 데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 손실을 보더라도 시세 차익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버시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차손이 우려돼서 해외 투자를 못한다는 거는 좀 약간 논리적으로 좀 비약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좋은 대상을 선별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시면 아마 한차손이 발생하더라도 그거를 메꿔주고 또 우리가 세금 부분들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얼등이 많을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장은 되게 궁금한데 이제 연준 위원들이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이러한 블랙아웃 기간에 경계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어차피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블랙아웃 기간이더라도 결국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거는
미국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시장의 기대가 50pp를 좀 해줄 만한 명분으로 작용할 지표들이 없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 추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어차피 이제 8월 생산자 물가 역시 전월보다는 오름폭을 조금 줄여가기 때문에 디스인플레이션을 뒷받침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뒷받침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17일에는 8월 소비 관련된 지표가 발표되거든요. 근데 양호하게 나올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50pp 인하 어렵다고 얘기해 드리는 거고, 50pp 인하가 나오려고 하면 이번 달 초에 겪었던 금융시장 혼란들이 지금도 계속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미국 증시는 다시금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서는 경제지표 결과를 주목하면서 시장에서 25pp, 50pp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적으로 돌아가서 이제 곧 3분기 실적 이제 시즌이 오잖아요. 발표 시즌이. 어떨까? 과연 3분기의 기업 실적 일단 미국 기준으로 좋아졌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미국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 축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시기 때문에 물가랑 통화 정책에 밀려서 소외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미국 증시는 지난해 2분기를 기점으로 매 분기마다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게 올해도 연속성을 갖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S&P 500의 EPS 증가율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도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축의 하나는 기업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하게 된다고 하면 금융 여건 완화로 인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EPS가 늘어나는 요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주도하고 있는 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IT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는데 식상하시죠.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이 항상 나와서 이렇게 저같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맨날 동일한 것만 얘기하니까. 근데 주도주 흐름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네. IT 중심으로 뭔가 반도체라든가 네네. 네. 계속 갈 것이다. 네네. 지금 반도체 회의론이 지금 상당히 피크아웃론이 상당히 크거든요. 뭐 모건 스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를 보면 그게 정말로 좀 주가에 반영되는 듯한 게 느껴지긴 해요. 저도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주가는 조정이 있었지만 그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반도체 업황은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상승 국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달에 반도체 현물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달인 11월 달에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이 증가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미국의 반도체 기업, 한국의 반도체 기업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도 상승 국면에 놓여 있긴 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올해 상반기 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게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모멘텀을 상실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AI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AI와 관련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주가가 다시금 상승 압력을 받게 되는 걸 놓고 본다고 하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해로움을 가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과거에 반도체 주기는 보통 상승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8개 분기에서 9개 분기 지속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 내년 3분기, 4분기 때까지는 그 업황이 계속 놓여 있을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저도 아쉽습니다. 이 국내 기업들의 주가 부진이.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주가는 그나마 반도체 업황 사이클을 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 가이던스는 커졌기 때문에 증시를 버티게 하거나 상승시킬 수 있는 네.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 증시, 이 미국은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왜냐하면 지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말씀하셨지만 뭔 일인지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반도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뭔가 알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들이 나오면서 점점점 그 뭔가 공포의 무게가 커지는 것 같아요. 일단 국내 증시 과거 데이터처럼
어, 9월 증시가 안 좋다는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1년, 2023년도 3개 연도 동안에 9월 달에 평균적으로 코스피가 마이너스 6.8% 하락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이 전철을 밟아 나가고 있는 게 코스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코스피 지수를 전망하실 때 되도록이면 한국 경제를 우선적으로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미국 경기를 염두에 두고 국내 증시를 전망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 한국의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상당히 미약합니다. 우리나라 기초 체력들이 좋아지기보다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왜소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성장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몇 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표면적인 얘기고요. 전체 수출 증가율, 그리고 품목별, 반도체, 지역별, 중국향 수출 금액과 증가율을 보면 계속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건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미국 증시가 올라가더라도 국내 증시가 못 쫓아가거나 미국 증시가 하락할 때 큰 폭으로 더 떨어지는 이 디커플링들이 앞으로 좀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나타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 디커플링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좀 소외를 받고 있다는 생각들이 좀 더 많아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미국 자산에 대한 좀 비중을 늘리는 형태로 가시는 게 좀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나마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고 하면 국내 증시의 하방 경직성은 상당히 높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 선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을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9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가 6%까지 빠졌던 그 지난 데이터들 그것이 10월 달로 가면 다시 상승 쪽으로 돌아서나요? 지금 혹시 화면을 하나 보여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지금 화면이 이게 그 2021년, 2023년 월간 수익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회색이 코스피인데 이 데이터만 의존하면 9월 달에 마이너스 6.8% 하락, 10월 달에 마이너스 1.5% 하락, 11월 돼야 오히려 S&P 500보다 수익률이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철을 그대로 밟아갈지는 몰라요, 저는. 하지만 일단 이 데이터를 보면 다음 달 역시 좀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미국 증시가 보시는 것처럼 10월 달에는 또 다시금 큰 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이 데이터를 해석하실 때는 상승 강도가 미국 증시에는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대주주 양도세가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이 시즌에 매도가 나오면서 이게 악순환이 있었지만 올해는 좀 다르다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물론 이제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뭐 우선 그 부분은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혜택들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과거의 틀에서 좀 벗어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는 한번 이제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죠. 그래야 아마 내년도에는 올해처럼 그 전철을 좀 밟아갈 확률이 높아지겠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9월 달 뭔가 변동성을 일으킬 요소들이 또 뭔가가 있을까? 워낙 그 9월 달에 힘들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다들 두려워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걸 덮을 만한 어떤 희망적인 어떤 요소들도 있을까요? 사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뭔가 중요 이벤트를 놓고 봤을 때 시장의 변동성을 줄 만한 요인들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연준은 올해 남아있는 FOMC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11월, 12월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11월, 12월 모두 금리 인하할 걸로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보다 앞서서 연준의 금리 인하 장세를 반영하는 장세가 나타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이런 연준의 통화 정책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다만 만약에 11월 달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11월 FOMC가 미국 대선하고 겹치거든요, 일정이.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할 경우에는 시장의 실망감들이 차익 매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BOJ가 12월 달에 또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된다고 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는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일 금리차 축소에 따른 엔화 강세 또 일본 증시 하락에 따른 변동성이
가까운 이웃 나라인 한국 증시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간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연준 그리고 BOJ의 통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ECB는 12일 날 독일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마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 인하 행보를 밟아 나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 중앙은행마다 처해 있는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상반된 행보를 좀 보이는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현재 글로벌 금융 상황,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여러 가지 그 포인트들을 좀 짚어봤고요.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좀 긴 호흡에서 앞으로 전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참고가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대신증권 문남중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